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남들보다 한참 늦은 나이에 결혼해 행복을 꿈꿨던 사람이죠. 하지만 어렵게 손에 넣은 행복이 그리 쉽게 사라질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는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저한테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지금부터 용기 내어 그때 겪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하니 많은 분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갓 대학생이 된 20살 무렵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건널목을 건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차에 치였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다리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 큰 수술을 2번이나 받아야 했죠. 수술은 잘 됐다고 했지만 신경 손상이 남아 평생 절뚝거리는 걸음을 안고 살게 됐습니다. 그때 저 자신보다 더 가슴 아파한 게 바로 친정 부모님이셨죠. 저만 보면 눈물바람을 하는 엄마를 보며 저는 애써 웃는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또 울어?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난 괜찮다니까. 다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자고 했잖아. 그래 알아. 엄마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너무 속이 상해서. 그럴 때면 곁에 앉은 아빠가 한숨을 쉬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가 아무리 속이 상해도 어디 진경이만 하겠어. 괜히 애 더 힘들게 하지 말고 씩씩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운 줄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엄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애써 웃는 얼굴을 보이려 노력하셨어요. 전 그런 부모님 앞에서 차마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어 더욱 열심히 재활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목발을 짚고 재활치료를 다니는 동안 또래 여자들이 즐겁게 거리를 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곤 했죠. 그 와중에 다행이라고 한다면 힘겹게 재활을 거쳐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예전처럼 멀쩡히 걷거나 뛰진 못하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놓칠까봐 서둘러야 할 때면 늘 몇 걸음 못 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은 제 걸음걸이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고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마저 되도록 피하려 하셨습니다. 혹시나 친척들이 무의식 중에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될까봐 걱정하셨던 거예요. 가끔 가족들과 외식하러 나갈 때도 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해야 했고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속상하실까봐 애써 씩씩한 척해야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쓰린 가슴을 혼자 달랬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저에게는 남들처럼 평범한 삶이 그저 먼 얘기로만 느껴졌죠. 그래서 연애고 결혼이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40이 넘어서야 우연히 나가게 된 장애인 단체 모임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됐어요. 정기적으로 봉사를 나오는 사람이었는데 제 다리에 대해 단 한 번도 선입견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계단 앞에서 머뭇거리는 저를 향해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죠. 급할 거 없는데 괜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요 우리.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늘 남들 앞에 나설 때면 걸음이 느린 제가 피해를 주게 될까봐 위축되곤 했거든요. 하지만 그 남자는 항상 제가 걷는 속도에 맞춰 걸어주고 계단이나 턱이 있는 곳에서는 먼저 다가와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런 남자에게 저는 조금씩 호감을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됐어요. 모임이 끝나면 둘이 남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 늘었죠. 윤석 씨는 나 다리 이런 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불편한 정도잖아. 난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데?
다들 처음엔 괜찮다고 해놓고 나중엔 달라지더라. 난 안 그래. 두고 봐. 그러더니 정말 1년 가까이 저와 만나는 내내 전혀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는 동안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이런 사람이라면 내 남은 인생을 같이 해볼 용기가 날 것 같아. 남자도 그런 제 마음을 느꼈는지 슬며시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전 고민 끝에 그 청혼을 받아들이고 부모님께도 제 결심을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아무 말씀도 못하시던 두 분은 이내 활짝 웃으며 기뻐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엄마는 첫인사 드리러 온 예비 사위의 손을 붙잡고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기다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 고맙네, 고마워. 아빠도 그 옆에서 흡족한 얼굴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떠나고 나면 진경이 혼자 외롭게 지낼 게 늘 걱정이었는데 자네 덕분에 두 노인네 한시름 덜었구만. 하지만 기쁨도 잠시, 시댁의 반대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심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며느린 집안에 들일 수 없다는 게 이유였죠. 시어머니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찾아간 저를 옆에 앉혀둔 채 대놓고 아들을 다그치셨어요. 멀쩡한 네가 왜 저런 애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정신 차려. 하지만 남자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엄마, 난 저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해요. 아들 하나 있는 거 그냥 이대로 나이 들어 쉰 되는 거 보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하셔. 뭐야? 그게 어미 앞에서 할 소리냐? 오냐, 그래. 어디 네 맘대로 해봐라. 난 절대 저런 며느리 들일 생각 없으니까. 몇 달 동안 그런 실랑이가 이어졌고 시어머니는 급기야 저희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신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결혼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남자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상대는 그런 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선택은 내가 한 거야. 엄마가 아무리 반대해도 난 너랑 살 거고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결국 남자는 자기 부모에게 절연을 선언하면서까지 저와 부부가 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이 친어머니와 등을 지더라도 저와 살겠다고 했을 때 전 그런 각오가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 때문에 아무 문제 없던 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난 거니까요. 그런데 자식이 물러서지 않자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하셨어요. 주위에 요란하게 알리지 말고 조용히 예식을 치르자는 것이었습니다. 뭔 대단한 결혼이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 그냥 가족끼리 대충 치르자. 저희 부모님은 좀 서운해하실 것 같았지만 저는 결혼을 허락해 주시는 것만도 너무 감사해서 얼른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얼마 후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양가 가족들만 모여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비록 하객도 몇 없는 작고 소박한 예식이었지만 남편과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죠. 저희 친정 부모님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딸의 행복을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결혼 생활은 처음 한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퇴근길마다 제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오거나 깜짝 선물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마치 소꿉장난하는 것 같은 즐거운 나날이었죠. 주말이면 다리에 무리가 안 가는 평지 공원을 골라 함께 산책을 나서기도 하고 교외로 드라이브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 소소한 행복 속에 살다 보니 그동안의 외로운 시간이 남편을 만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늦은 결혼이 축복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네요. 하지만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조금 무거웠습니다. 결혼하고 한참이 지나도록 시어머니가 마음을 풀지 않으셨거든요.
저를 볼 때마다 탐탁치 않은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걸핏하면 함부로 대하셨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도 그러셨어요. 갓 시집 온 저를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늘어놓으시더군요. 너 명심해라. 우리 아들이 말도 안 되게 믿지는 결혼을 해줬으니 넌 이 집안을 위해서 평생 몸 바쳐서 충성해야 하는 거야. 알겠니? 전 그 말씀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기만 했어요. 남편은 옆에서 말없이 그런 제 손을 잡아줬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말로 저를 다독여줬습니다. 엄마가 무섭게 말씀하셔서 긴장했지? 걱정하지 마. 마음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큰 소리 한번 쳐보시는 거야. 몸을 바치긴 뭘.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하지만 전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은 적중했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며느리 기강 잡으려고 괜히 해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후로 시댁의 명절과 제사, 김장, 모든 손가는 일은 죄다 제 몫이었어요. 김장철이면 저 혼자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와 씨름하는 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연속극을 보며 웃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을 붙이다 기름이 튀어 손등을 다쳐도 시어머니는 눈길 한번 안 주셨습니다. 시누이가 곁에서 얄미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게 전부였죠. 그 나이가 되도록 살림도 안 배우고 뭐 했어요? 전도 하나 제대로 못 붙이면서 결혼은 하고 싶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당연히 화가 났지만 저를 위해 가족까지 버리려 한 남편을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네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댁 친척의 결혼식이 있던 날 남편이 지방에 내려갈 준비라며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기 서울이면 같이 가겠는데 대전은 너무 멀어서 왔다 갔다 하기 피곤하니까 나 혼자 다녀올게. 당신은 쉬고 있어. 그래 뭐 나야 고맙지. 조심해서 다녀와.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대답했지만 사실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어 이미 진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친척들한테 창피하니 절대 절 데리고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러움과 자괴감이 밀려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아무 내색하지 않고 웃으며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아직 어머니의 마음이 풀리지 않아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어머니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고 봐야겠네요. 저는 집안 행사가 아니라 가족끼리 외식 갈 때조차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아야 했거든요. 하루는 어머님 생신이라 시댁에 찾아갔는데 소갈비가 드시고 싶다던 분이 온 가족이 나가서 먹자는 남편의 말에 펄쩍 뛰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네 망신스럽게 어딜 가자는 거야. 넌 집이나 보고 있거라. 그 말씀에 남편이 인상을 구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며칠이나 고민하면서 생신 선물도 챙겨왔는데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생일이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는데 뭐가 너무해? 어미 생일 때문에 왔다는 녀석이 지 마누라만 끼고 돌 거면 뭐하러 왔어? 밥이고 뭐고 됐으니 그만 가봐라. 그때 시누이도 끼어들어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래 오빠, 오늘은 엄마가 원하는 거 다 들어드려야지. 남들 눈도 있는데 마음 불편하게 식사하다 체하시라고? 결국 그날 남편은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해 저를 남겨둔 채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빠져나가 텅 빈 집에서 저 혼자 눈물을 삼켜야 했죠. 어머니가 그러시는 것도 속상한데 시누이까지 거들고 나서니 더 비참하고 가슴이 아파 쉴 새 없이 눈물이 흐르더군요. 시누이는 저와 동갑이었는데 이혼하며 아이를 남편에게 보내고 친정에 돌아와 살고 있었어요.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종일 빈둥거리면서도 저만 가면 늘 손님처럼 굴었죠. 명절이면 늦잠을 자다 겨우 일어나 상 앞에 앉기만 했고
김장할 때도 텔레비전 앞에서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시댁에 가면 항상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부엌에 서서 혼자 동동거리는데 한 번도 나서서 도와주는 법이 없었어요. 언젠가 한번 남편이 시누이에게 지나가는 말로 이런 적이 있습니다. 야,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언니 바쁘게 일하는데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러자 시어머니가 도끼 눈을 뜨고 남편을 노려보며 소리치셨어요. 넌 오빠라는 게 마누라밖에 안 보이냐? 자식까지 떼어놓고 온 불쌍한 애를 꼭 부려 먹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동생이 안쓰럽지도 않아? 그 말씀에 남편이 입을 다물어 버렸죠. 당연히 저도 서운하긴 했지만 결혼을 결심할 때부터 각오했던 일이라 시간이 해결해 주기만을 숨죽이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누구보다 절 아끼고 사랑해주는 영원한 제 편이란 믿음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하고 3년이 되어갈 무렵부터 그렇게 자상하던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이다, 회식이다, 핑계가 늘면서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시댁에 다녀온 날이면 유독 말투가 날카로워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전에는 제가 절뚝이며 계단을 오를 때 자연스럽게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못 본 척 저만치 앞서가더군요. 그러더니 한 번은 무심코 이런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빨리 좀 걸을 수 없어? 당신이랑 걸으면 답답해 죽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제 속도에 맞춰주며 다정하게 웃던 남자가 맞나 싶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억지를 부릴 때면 욕을 먹더라도 제 편을 들어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다가 급기야 자기 어머니와 똑같은 말투로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게 몇 년인데 엄마가 아직도 그러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당신이 살갑게 좀 굴어봐. 뭐? 그럼 어머니가 날 무시하는 게 다 내 탓이라는 거야? 요즘 왜 자꾸 어머니 편만 들어? 편드는 게 아니라 엄마 원망만 하지 말고 너도 좀 잘하라는 거야. 피곤하다 그만하자.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을 보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붕어빵을 사들고 오던 다정함도 산책길에 손잡아주던 따뜻함도 어느새 다 옛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제 얼굴보다 휴대폰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았고 곁에서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는 일이 잦아졌죠. 밥상머리에서도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고 주말이면 예전처럼 함께 산책을 나가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도 똑바로 답하지 않고 저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어요. 그래도 저는 그저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러려니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지쳐서 그러려니 생각하며 애써 남편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지내던 어느 날 친정아빠의 칠순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자식이라곤 저 하나뿐이라 어떻게든 번듯하게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죠. 하지만 막상 계획을 세우려니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군요. 시댁 눈치를 보느라 큰돈을 쓰기도 조심스러웠고 무엇보다 남편이 뭐라고 할지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끙끙 앓듯 고민하며 달력만 들여다보던 저에게 뜻밖에도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당신 요즘 계속 뭐 고민하는 눈치던데? 장인어른 칠순 때문이야? 어떻게 알았어? 우리 아빠 칠순인 거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긴, 내가 유일한 사위인데 당연히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 말을 듣자 갑자기 남편이 예전에 그 다정한 사람으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에 코끝이 찡했어요. 하지만 민망한 마음에 얼른 표정을 바꾸며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냥 생신도 아니고 칠순이라 뭘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감이 안 잡혀. 헌데 그런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남편이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네주더군요. 뜻밖의 상황에 놀란 제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물었죠. 이게 뭐야?
나 주는 거야? 그동안 내가 예전 같지 않게 짜증도 많이 내고 당신한테 신경 못 써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준비했어. 회사 일이 잘 안 되니까 사람이 자꾸 예민해지더라. 미안했어. 이거 부산 호텔 숙박권이랑 뷔페 이용권이야.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모시고 칠순기념 여행 한번 다녀와. 어머, 당신이 일부러 준비한 거야? 응. 내가 예민하게 굴고 당신 편 못 들어줘도 잘 참고 기다려준 게 고마워서 준비한 거야. 갑작스러운 남편의 다정함에 울컥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맘때 곱게 말 한마디 건네는 일도 드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감격으로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어요. 이걸 언제 다 준비했어? 고마워. 당신도 같이 가는 거지? 제 말에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럼 좋겠는데 난 요즘 회사가 바빠서 그 일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주말에도 계속 출근해야 하거든. 당신이 오랜만에 두 분 모시고 오붓하게 다녀와. 그래도 이왕이면 같이 가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받기만 하고 당신은 못 가면 미안하잖아. 미안하긴 같이 못 가는 내가 더 미안하지. 장인어른한테는 따로 전화 드릴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는 남편을 보니 왠지 목이 메었습니다. 그 무렵 부쩍 멀어진 것 같던 사람이 오랜만에 예전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심도 되고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마음 한구석에 낯설고 갑작스러운 느낌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씀씀이에 좀 인색한 편이었는데 그렇게 큰 돈을 들여 비싼 선물을 준비했다는 게 선뜻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장인 칠순이니 특별히 신경 썼다는 말을 믿기로 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돌렸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 다시 예전의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오려나 보다 하는 기대가 앞섰던 거죠. 친정엄마한테 전화로 그 소식을 전하자 엄마는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정말이니? 아유, 바쁜 사람이 언제 그런 것까지 챙겼을까? 고맙기도 해라. 너희 아빠 좋아하시겠다. 옷은 뭘 가져가야 하나? 그러면서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고 평소 말수 적은 아빠까지 은근히 들떠서 잠을 설치시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전 막상 부산으로 떠나기 전날 밤이 되자 마음이 마냥 편치만은 않았어요. 남편이 일부러 비싼 선물을 준비했는데 막상 자기는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하니 저만 좋아하라 떠나는 게 맞는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여행 당일 간단한 짐을 챙겨 집을 나서면서도 자꾸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뒤숭숭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남편은 캐리어를 대신 옮겨주며 웃음 띤 얼굴로 배웅까지 해줬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다 와. 난 당신이 친정 부모님이랑 오붓하게 여행 즐길 생각만 해도 뿌듯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알았지? 그래도 당신 혼자 밥은 잘 챙겨 먹을 수 있어? 내가 뭐 어린애야. 내 걱정은 하지 말라니까. 어머니가 아시면 분명히 뭐라고 하실 텐데. 괜찮아. 엄만 모르시도록 내가 잘 숨겨볼게. 이러다 기차 시간 늦겠다. 얼른 가고 부산 도착하면 장인어른 좋아하시는 모습이나 찍어서 보내줘. 그 말을 뒤로 한 채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에 아빠도 기뻐하셨고 엄마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셨어요. 상기된 얼굴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셨죠. 이게 얼마만에 우리 딸이랑 같이 가는 여행인지 모르겠다. 사위 덕분에 호강하네 호강해. 기차 안에서 엄마는 옛날 얘기를 꺼내며 웃음을 지으셨고 아빠는 그런 엄마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두 분의 다정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 여행을 준비해준 남편한테 새삼 고마운 마음이 들더군요. 잠시 후 부산에 도착해 호텔방에 짐을 풀고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를 내려다보니 가슴이 벅찰 정도로 행복했어요. 결혼하고 3년이 훌쩍 넘게 시댁 식구들의 구박을 받으며 주눅이 들어 살았는데
얼마 만에 느껴보는 여유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와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방 안까지 스며드는 듯했죠. 간단하게 짐을 풀고 부모님 방으로 건너갔더니 아빠가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시다 나지막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데서 며칠 지내다 가면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질 것 같다. 얼른 우리 사위한테 전화 좀 넣어라. 잘 도착했다고 인사해야지.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드리자 웃으며 고맙다는 말을 전하셨죠. 저녁에는 역시 남편이 준비해준 호텔 뷔페에서 근사한 칠순 기념 식사도 했습니다. 아빠는 접시 가득 음식을 담아오며 연신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바라보며 행복에 겨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여보, 우리 진경이 덕분에 이런 호사도 다 누려보네요. 그러게 말이야. 사위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줄 줄은 몰랐지.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호텔 옆 산책로를 걷기 위해 로비를 나서려고 할 때 아빠가 걸음을 멈추고 절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진경아, 요즘 시댁은 좀 어떠니? 너희 시어머니 좀 누그러지셨니? 그럼요. 이제 괜찮아, 아빠. 혹시나 힘든 일 있으면 숨기지 말고 꼭 다 말해야 한다.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 담담한 말투로 던지신 그 말씀 한마디에 갑자기 울컥하며 가슴속 설움이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애써 웃음으로 넘겼죠. 부모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늘 앞섰으니까요. 더구나 그렇게 행복한 날 괜한 제 넋두리로 여행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즐겁게 지내다 가는 게 부모님께도 비싼 선물을 준비해준 남편한테도 제가 할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신 밝은 얼굴로 바닷가를 거닐며 사진도 찍고 오랜만에 부모님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시댁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도 잠시나마 잊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부터 서둘러 국제시장 구경도 하고 근처 시장에 들러 회 한 접시를 앞에 놓고 부모님과 소주잔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두 분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 역시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죠. 헌데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던 엄마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 남편 얘기를 꺼내셨어요. 딸이랑 나와서 이렇게 술 한잔하는 것도 얼마만인지 몰라요. 너무 좋긴 한데 사위가 없으니 좀 아쉽다. 다음엔 꼭 같이 오자고 해. 그래, 알았어요.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데려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셔. 밤이 되면 푹신한 호텔 침대에 누워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문득문득 남편 생각이 떠올라 자주 연락하고 싶었지만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 내려놓길 반복했어요. 그러다 마지막 날 아침 잘 쉬다 올라간다고 인사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받지 않더군요.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남겼어요. 여보, 별일 없지? 엄마 아빠 정말 좋아하셨어. 고마워. 오늘 올라가서 자세히 말해줄게. 그 문자에 한참 뒤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그 짧은 문자 한 줄이 내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노력하며 다시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2박 3일의 즐거운 여행은 순식간에 끝이 났어요. 부모님과 헤어져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왜 갑자기 그렇게까지 신경을 썼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 일을 계기로 예전처럼 서로 마음을 나누는 부부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죠.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집에 도착하면 무슨 이야기부터 꺼내야 할지 머릿속으로 그려보기도 했어요. 며칠 만에 남편과 마주할 생각을 하니
가슴 한편에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까지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편의점에 들러 남편이 좋아하는 맥주까지 챙겨든 뒤 발걸음도 가볍게 현관 앞에 다다랐죠. 그리고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낯선 오류음만 반복해서 울려왔습니다. 몇 번을 다시 눌러도 마찬가지였죠. 혹시 번호를 헷갈렸나 싶어 천천히 다시 눌러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3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고 분명 비밀번호를 바꾼 적도 없었는데 이상할 노릇이었습니다. 당황해서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받지 않더군요. 문 앞에 우두커니 서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옆집 문이 열리며 낯익은 이웃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 어제 이사 가셨잖아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네? 이사요? 그게 무슨... 아니 모르셨어요? 어제 이삿짐 센터 트럭이 와서 짐 다 빼던데. 저도 인사 못하고 그냥 지나가서 좀 서운했어요. 믿을 수 없는 이웃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곳은 분명 저희 부부가 살던 집이었는데 갑자기 주인인 저 모르게 이사라니. 어이가 없다 못해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고 벽을 짚으며 이웃 여자를 향해 되물었어요. 정말 확실해요? 우리 집이 분명하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당연하죠. 어제 분명히 그 집에서 짐 다 빼고 부동산 사장님까지 불러서 매물 등록하는 것도 다 봤다니까요. 저는 놀라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꼭 쥔 채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가 경비 아저씨께도 그 사실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도 그 전날 이사 트럭 한 대가 짐을 싣고 나가는 걸 분명히 봤다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려 경비실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아 몇 번이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손이 떨려 제대로 휴대폰을 만지기도 힘들었지만 정신을 붙잡고 인터넷을 확인해봤죠.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살던 아파트가 버젓이 매물로 등록되어 있더군요. 남편이 저를 부산에 보내놓고 그 며칠 사이 이사를 하고 살던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게 맞았던 겁니다. 저는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냅다 택시를 잡아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택시 안에서도 몇 번이나 남편 번호를 눌렀지만 신호음만 이어지다 뚝 끊기길 반복했죠. 잠시 후 시댁 초인종을 누르자 시누이가 문을 열어줬는데 저와 눈을 맞추지 못하고 허둥대는 모습으로 보아 뭔가 캥기는 게 확실했습니다. 언니 왔어요? 여행은 잘 다녀왔죠? 하지만 전 그런 어색한 인사에 대답할 겨를이 없어 시누이의 말을 무시한 채 성큼성큼 걸어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낯익은 제 짐들이 마당 한 구석에 버려지듯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도 기가 막혀 얼른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섰더니 역시 거실 한쪽에도 이삿짐 상자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뚜껑 열린 상자에서 제가 아끼던 옷가지와 그릇들이 튀어나와 있는 게 보였어요. 결혼 3년 동안 손때 묻혀가며 채워온 살림살이가 초라한 모습으로 상자 몇 개에 구겨져 있는 걸 보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속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으며 서둘러 창고 겸 손님방으로 쓰이던 방문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익숙한 침대와 남편의 컴퓨터 책상이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결혼할 때 마련했던 제 화장대와 옷장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죠. 제가 정성 들여 고른 예쁜 커튼도 소소한 장식품 하나까지 모두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예 버려졌거나 거실에 쌓인 상자 속 어딘가에 구겨져 있을 것 같더라고요.
눈으로 확인하고도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망연자실한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내 물건들은 다 어디 간 거지? 그때 주방에서 나온 시어머니가 대수롭지 않다는 투로 말씀하셨어요. 넌 뭘 그렇게 5만 가지 잡동사니를 다 끌어안고 살았어? 쓸데없는 집만 많던데 좁은 방에 다 넣을 데도 없고 해서 웬만한 건 중고로 처분하고 망가진 건 다 버렸다. 나머진 저 상자에 다 들어있으니 정신사납게 호들갑 떨지 말아라.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힌 저는 잠시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보다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제가 미워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가 신경질적으로 답하셨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내 아들이 같이 살자고 해서 그러자고 한 게 무슨 큰 잘못이냐? 유난 떨지 말고 왔으면 얌전히 짐이나 정리해라. 그 순간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안방에 있던 남편이 걸어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짜증스러운 얼굴이었죠. 며칠 전 여행 잘 다녀오라고 캐리어를 손수 옮겨주며 다정하게 배웅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싸늘한 표정이었습니다. 왔으면 시끄럽게 굴지 말고 좀 앉아. 그 무심한 한마디에 간신히 억눌러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나한테 말도 없이 몰래 이사하고 집까지 팔려고 내놔? 미친 거 아니야? 그러자 자기가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대번에 인상을 구기며 소리쳤어요. 뭐? 너야말로 왜 사람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성질이야? 그럼 내가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어? 어머니가 날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서 이 집에 들어온 거야? 나더러 여기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엄마가 당신을 잡아먹기라도 하냐? 그냥 어른이 말씀하시면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들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당신 눈치 보느라 평생 엄마 모시지도 못하고 살란 말이야? 누가 그러라고 했어? 그래, 당신이 어머니랑 살고 싶을 순 있어. 그럼 적어도 미리 상의는 했어야지. 나한텐 한마디 말도 없이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이냐고. 어찌나 화가 나는지 목소리가 떨리다 못해 찢어질 듯 갈라져 나오더군요. 상의는 무슨 상의? 뭐 미리 말하면 당신이 순순히 따라줬겠어? 어차피 반대할 게 뻔한데 골치 아프게 뭐하러 상의해? 그냥 다 정리하고 나서 얘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랬어. 뭐야? 그래서 날 일부러 부산에 보내놓고 그 며칠 사이에 다 처리해버린 거야? 우리 아빠 칠순 기념 여행 보내드린다는 것도 다 이러려고 계획적으로 꾸민 거였어? 남편은 잠시 말문이 막히는 듯 하더니 이내 눈살을 찌푸리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래, 어차피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인 거 몰라? 내가 내 명의로 된 집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당신이 뭔데 난리냐고.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둘인데 연세도 많은 우리 엄마 아들한테 의지하면서 노후 보내시면 좋잖아. 그럼 나는? 내가 그동안 어머니랑 아가씨한테 얼마나 당하고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야? 당하긴 뭘 그렇게 당했다고 그래? 솔직히 엄마 입장에선 그러실 수 있지. 그땐 내가 눈에 뭐가 씌어서 그랬는진 모르겠는데 하나뿐인 아들이 가시밭길 가겠다는데 좋아할 부모가 어딨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당신도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한다는 거야? 제가 울먹이며 묻는 말에 남편이 귀찮다는 듯 인상을 구기며 대답했어요. 몰라. 누가 그런 구질구질한 얘기하고 싶은 줄 알아? 그냥 본론만 말하자. 당신 우리 엄마 불편해? 그럼 꺼져.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를 둘러싸고 있던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한때는 부모와 인연을 끊으면서까지 절 지켜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어느새 시어머니와 똑같은 얼굴로, 아니 그보다 더 험악한 표정으로 저를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어? 결혼할 때 나한테 했던 말 다 잊었어? 그놈의 옛날 얘기 좀 그만해. 내가 말했잖아. 그땐 제정신 아니었다고.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인데?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데 옆에서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드셨어요. 이게 말하는 꼬락서니 봐라. 나라고 어디 너 같은 거하고 같이 살고 싶은 줄 알아? 시어미가 꼴 보기 싫은 거 참아가며 받아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싫다는 소리가 나와? 뻔뻔하게. 어머니, 저도 생각이란 게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큰 일을 결정할 때는 적어도 상의라도 한번 해주길 바라는 게 잘못인가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붙잡고 물어보세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마누라 여행 보내놓고 몰래 시댁에 들어오는 경우가 어딨어요? 그것도 제가 아끼던 물건을 마음대로 팔아먹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요. 상의는 무슨? 내 아들이 가장이고 집주인이면 그 정도는 결정해도 되지. 니까짓 게 뭐라고 토를 달고 시댁에까지 와서 시끄럽게 굴어? 옛날 같으면 소박을 맞고도 남을 일이다. 그 순간 저는 그 사람들한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저에게 미안한 기색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 사실을 깨닫자 가슴 한켠이 텅 비어버리는 것 같더군요. 3년 넘게 참고 견뎌온 세월이 다 부질없는 시간이었다는 걸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을 통해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를 위해 그토록 단호하게 시댁 식구들과 선을 긋던 남자가 그 순간에 저를 잔뜩 구겨진 얼굴로 노려보고 서 있는 남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어. 싫은 사람이 떠나야지. 내 짐 챙길 수 있는 만큼 챙겨서 나갈게. 그러자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끼며 물으셨어요. 나가긴 어딜 나가? 갈 땐 있고? 소박 맞고 친정에 가서 울고불고 하면 참 좋아들 하시겠구나. 하지만 저는 비웃음 섞인 그 말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부산에 들고 갔던 캐리어를 열었어요. 그리고 서둘러 거실에 쌓여있는 상자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옷가지와 몇 가지 물건을 꺼내 아무렇게나 쑤셔 넣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손수해주신 이불이며 평소에 아끼던 옷 몇 벌을 챙기려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어봤지만 남편의 옷만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제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물건을 찾느라 그곳에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과감하게 포기하기로 하고 가방 지퍼를 채웠습니다. 시누이 역시 그런 저를 곁눈질로 볼 뿐 아무 말도 걸지 않았어요. 현관을 나서는 저에게 남편이 뒤늦게 무심한 목소리로 황당한 소리를 나불거렸습니다. 네가 그래봐야 별 수 있어? 데리고 살아주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어. 그럼 용서해 줄 테니까. 웃기고 있네. 빌어야 할 사람이 누군데? 근데 이제 난 당신이 손이 발이 되게 빌어도 용서할 생각이 없다는 것만 알아도. 그러고는 미련 없이 그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문을 나서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골목을 걸어 나오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려 혼났습니다. 3년 넘게 어렵게 쌓아온 결혼 생활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지만 그 누구도 저를 부르러 나오는 사람은 없었죠. 저는 고요한 골목 끝에 서서 캐리어 손잡이를 꼭 움켜쥔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막막함에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갈 곳을 몰라 헤매던 저는 결국 근처 모텔에 짐을 풀어야 했어요. 캐리어를 끌고 낯선 동네를 한참 헤매다 겨우 찾은 허름한 모텔이었습니다. 좁은 방에 발을 들이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낯선 곰팡이와 눅눅한 이불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그제야 그날 하루가 꿈이 아니었다는 게 실감나더군요.
난 이대로 정말 갈 곳 없는 신세가 된 거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서러움이 밀려와 또 한 번 눈물이 흘렀어요.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부재중 전화 한 통 없이 화면이 캄캄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내치고도 문자 한 통 없는 남편을 떠올리며 이제 정말 그 사람과의 인연이 끝이라는 게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전화기를 바라보며 고민했죠.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걸어볼까 몇 번이나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손을 멈췄지만 차마 그 소식을 전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하루 전 그렇게나 행복해하시던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할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대신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마시며 흐트러진 마음을 애써 가다듬었습니다. 낡고 지저분한 침대에 누워서도 저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낯선 천장을 올려다보며 누워있다 보니 그동안 참고 삼켜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결혼식 날 아무 죄 없는 친정 부모님이 시어머니 앞에서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 고개 숙이시던 모습도 떠올랐죠.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밑도 끝도 없이 당하고만 있기엔 지난 세월 흘린 눈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순간 절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라왔어요. 두고 봐라. 내가 이대로 무너질 줄 알아? 당신들 사람 잘못 건드렸어. 전 그날 낡고 좁은 모텔방 구석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상황을 바로잡고 그동안 저희 부모님과 제가 당한 모욕을 똑같이 되갚아주겠다고요. 그런 결심을 하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보낸 저는 아침 세수도 미룬 채 고민을 거듭하다 시간을 확인한 뒤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 몇 년째 이용 중인 대여금고의 문을 열어봤어요. 오래전에 넣어두고 까맣게 잊고 지내던 서류가 그 안에 얌전히 놓여있더군요. 저는 서둘러 그 서류를 복사해 가방에 챙겨 넣으며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서류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질 거야. 두고 봐라. 당신들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 줄 테니까. 그러고는 곧장 남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로비에서 전화를 걸어 잠깐 내려와 달라고 하자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부터 지르더군요. 뭐? 어딜 가? 네가 거기가 어디라고 찾아가? 아는 사람들 다 있는데 사람 망신 주려고 일부러 찾아갔냐? 망신이라니? 얼굴 좀 보고 얘기하자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그럼 미리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너 정상 아니라고 그렇게 광고하고 싶냐? 당신 지금까지 그런 생각 가지고 나랑 어떻게 살았어? 어머니보다 당신이 더 나빠. 잔말 말고 당장 내려와. 하지만 남편은 한참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기다리다 못한 저는 지나가는 직원을 붙들고 슬쩍 물어봤어요. 다행히 그 사람이 남편과 같은 부서 직원이더라고요. 헌데 그 직원을 통해 저는 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듣게 됐습니다. 김 과장 몇 주 전에 퇴사했는데 모르셨어요? 네? 퇴사요? 아니 왜... 이런 건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저는 직원이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아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사람이 밖에서 일어난 일을 잘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자 상대가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1년 넘게 영업 실적이 안 좋아서 눈밖에 단 지 오래됐거든요. 뭐 겉으로 보기엔 본인이 그만둔 건데 뭐 사실 잘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해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또 본인이 상황을 그렇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자기 친구들은 다 사장님 소리 듣고 사는데 자기만 언제까지 남 밑에서 영업을 뛰어야 하냐고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듣고 다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번엔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았어요.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온 사람인 줄 알았던 남편이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결국 한참을 연락해도 전화를 받지 않길래 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겨 시댁으로 향했어요. 제가 계속 벨을 누르자 억지로 밖으로 나온 남편이 심드렁한 표정으로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입을 열었죠. 하루 만에 안달복달하면서 쫓아올 거 뭐하러 나갔어? 그러게 나가봐야 별거 없지. 그냥 죽은 듯이 참고 살아. 당신보다 훨씬 잘난 여자들도 시집살이 참으면서 사는 사람 많아. 하지만 저는 그 얘기에 대꾸하지 않고 제가 묻고 싶은 말만 물었습니다. 회사 그만뒀다는 거 나한테 왜 숨겼어? 그러자 눈빛이 대번에 흔들리더니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너 지금 거기가 어디라고 들쑤시고 다니면서 남편 뒤를 캐? 아무리 관뒀어도 거기 내가 10년 넘게 일한 회사야. 사람 망신을 줘도 정도가 있어야지.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당신이 솔직하게 말을 했어야지. 난 도대체 당신한테 뭔데? 회사 그만두고 싶을 만큼 힘들면 상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남편이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말하면 당신이 뭘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해서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주제에 뭘 할 수 있다고? 그제야 저는 남편이 저에게 아무것도 상의하지 않고 모든 걸 혼자 결정하는 이유에 대해 깨닫게 됐습니다. 늘 마음속으로 저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남편에게 저는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아닌 그냥 몸이 불편한 불쌍한 여자였을 뿐입니다. 어쩌면 저와의 결혼도 그런 가벼운 동정심에서 시작된 행동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그저 값싼 동정이었으니 그렇게 쉽게 변해버린 게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사실을 깨달은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당신 그런 마음으로 도대체 나랑 왜 결혼한 거야? 아니 애초에 봉사는 왜 하러 다닌 거니? 그거야 폼나잖아. 봉사한다고 하면 남들한테 평판 좋으니 영업하기도 좋을 것 같고 거기 다니면서 보니까 장에 등록된 사람한테 나라에서 주는 혜택도 꽤 많고 무엇보다 당신 데리고 사는 내가 엄청 멋있는 사람 같잖아. 뭐야? 그러니까 너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나한테 그런 모진 소리를 듣게 했다는 거야? 그게 뭐? 너도 내가 좋으니까 다 참은 거 아니야? 괜히 없는 자존심 세우지 말고 이제라도 알았으면 나한테 고마워하면서 우리 엄마한테나 잘해. 그냥 조용히 있으면 금방 사모님 소리도 듣게 될 텐데 네 밥그릇 네 발로 차지 말고. 사모님이라니? 그럼 정말 사업을 해보겠다는 거야? 설마 그래서 멀쩡한 집 내놓고 여기로 들어온 거니? 그래, 그거 팔아서 나도 내 사업 한번 시작해 봐야지. 엄마가 아들 기 살려주고 집까지 내주신 건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며느리라는 게 바락바락 대들기나 하고. 정신 좀 차려라 제발. 말도 안 돼. 그 집이 어떤 돈으로 산 건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짓을 벌여? 그때 갑자기 집안에 있던 시어머니가 달려나와 자기 아들 편을 들기 시작하셨어요. 누구 돈이라니? 그 집이 내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내 아들 돈이지. 네가 뭔데 이러쿵저러쿵 참견이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남편의 얼굴에 집어던지며 소리쳤어요. 이게 뭔지 알아? 결혼할 때 우리 아빠가 신혼집 사라고 돈 보태주시면서 써놓은 차용증이야. 아니 보탰다는 말론 부족하지. 거의 사주신 거나 다름없는 큰돈이었지. 못난 딸 자식 잘 살라고 두 분 노후자금 탈탈 털어 내놓으신 거잖아. 그때 세무서에 걸릴까봐 증여 대신 대여 형식으로 남겨두신 거 당신도 기억하지? 그 손으로 직접 쓴 거잖아.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게 아직 있었어?
당연하지. 그때 아빠가 나한테 이 서류 건네주시면서 그러시더라.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절대 버리지 말고 어딘가 소중하게 보관해두라고. 만약에 나한테 힘든 일 생기면 이게 큰 힘이 되어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아빤 네가 이런 인간이라는 걸 알고 계셨는지도 몰라. 그래도 딸을 위해서 모른 척 믿어보려고 하신 거지. 그때 얼굴이 허옇게 질린 남편이 다급하게 서류를 낚아채 그대로 발기발기 찢어버렸어요. 일단 종이 쪼가리 찢으면 그만이야. 하지만 전 여유있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럴 줄 알고 복사본을 가져왔어. 원본은 따로 있으니까 마음껏 찢어. 그리고 기막힌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간 제가 겪은 부당한 대우와 막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보낸 메시지까지 낱낱이 공개했어요. 결국 저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채무 변제 소송과 함께 이혼 소송까지 한꺼번에 접수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끝마치고 나서야 저는 친정 부모님께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죠. 엄마는 깜짝 놀란 눈으로 흐느끼셨고 아빠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더군요. 두 분을 실망시켜드린 게 너무 죄송하고 마음 아팠지만 이상하게 마음만은 오히려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시댁 식구들과 남편에게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가 걸려왔어요. 밤낮 없이 울려대는 벨소리에 저는 결국 번호를 차단해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죠. 처음에는 협박하듯 큰 소리를 치던 시어머니도 며칠 지나지 않아 태도를 바꿔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내가 잘못했다. 소송은 그만두고 좋게 좋게 넘어가자. 가족끼리 이런 송사를 벌이는 게 어디 말이나 되니? 음성 메시지로 남긴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3년 넘게 저를 지렁이만도 못하게 취급하던 분이 그제야 아쉬운 소리라는 게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런 노력에도 제가 꿈쩍하지 않자 급기야 남편이 어머니와 시누이를 대동하고 친정집에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은 딸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던 아빠는 배은망덕한 사위를 향해 언성을 높이셨어요.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가 해결될 줄 아나? 뭘 해도 달라지는 건 없으니 돌아가서 돈 갚을 궁리나 하게. 결국 남편은 신혼집을 팔아 저희 아빠가 빌려준 돈을 갚아야 했고 꿈에 부풀었던 사업도 물 건너갔습니다. 집이 팔리기도 전에 이미 사업을 위한 투자를 시작했던 터라 오히려 퇴직금만 날리고 빈털털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이혼도 순조롭게 성사됐고 그간 시댁에서 받은 정신적 피해까지 인정받아 남편뿐 아니라 시어머니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네요. 법원을 나서던 날 제 곁을 지켜주시던 아빠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지경아, 이제 다 끝났다. 앞으로는 우리 남한테서 행복을 찾지 말고 우리 힘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보자. 저도 그런 아빠를 향해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결국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은 찾았네. 나도 이제야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솔직히 그동안 마음이 너무 불편했거든. 그런 제 마음을 아는 아빠도 말없이 웃으며 손을 잡아주셨죠. 비록 저는 젊은 나이에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살게 됐지만 그 경험을 통해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으며 부모님의 노후 자산을 지켜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불편함 때문에 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면 안 된다는 것도 배우게 됐어요. 제가 저 자신에게 당당하지 못하면 남들도 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이런 제가 앞으로는 눈물 없이 행복한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부디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